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시간 60회 시간입니다. 60회쯤 되니까요, 제가 무궁화 이야기 한번 안 할 수 없네요. 왜냐고요? 이 무궁화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죠. 끊임없이 펴서 다함이 없는 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를 두고 읊은 백낙천의 시를 보면 무궁화의 꽃 하루라도 영화로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 만의 영화 또는 인간의 덧없는 영화를 비유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근화일조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화일조몽. 무슨 이야기냐면 일장춘몽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왠지 덧없다 이런 표현 가끔 들지 않나요?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그곳에 집착을 했는데 그것이 허망함을 안겨줄 때 참 덧없구나 하는 표현 할 만하죠? 그때 우리는 유식한 말로 근화일조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읊어졌는지 배경을 알면 너무나도 쉬운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낮자 공부 들어갑니다. 같이 보죠. 이 글자는 무궁화근이라는 근자인데요.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게 나무몽 옆에 진흙근자입니다. 즉 나무 중에서 진흙처럼 좋지 않은 땅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나무다라고 해서 무궁화 근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를 딴말로 뭐라고 그러죠? 근역이라고 그러죠. 근역. 근역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별칭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무궁화가 많이 피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천지에 삼천리에 널려 있었다고 그래요. 근화 그러면 무궁화라는 것을 그 한자로 쓸 때 근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 나라마다 유명한 꽃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 벚꽃이고요. 예를 들면 장미, 튤립, 백화, 제각각 나라마다 국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꽃을 왜 무궁화라고 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거 궁금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꽃보다 이쁘지 않다는 걸 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무궁화는요, 얼마 전에 어젠가요? 아니, 얼마 전인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거 나왔죠. 7m가 넘는 나무에 무궁화가 발견이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궁화는요, 대단히 이쁩니다. 어떻게 이쁘냐면, 줄기를 잘라주지 않고 그냥 통으로 자라는 무궁화는 너무너무 이뻐요. 그 꽃이라는 게 5잎이요. 그 안에 그 씨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것이 마치 음양의 이치요. 모든 것이 오행이기론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꽃의 생명력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무궁화가 어떻게 하다가 요즘 이렇게 변했느냐면 서양의 꽃들에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일본 사람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기 나라 국화를 꼭 심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주하는 지역에 꼭 장미를 심거나 다른 걸 심죠. 왜냐고요? 보기에 좋다고요. 그런데 국화로 그 나라에 삼는 것은 보기 좋은 것을 삼지 않습니다. 뭐로 삼죠? 나라의 민족 근성을 닮은 것을 삼죠. 무궁화라는 꽃은요, 진흙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저 온도나 아니면 온실 안에서나 재배되어야 될 이쁜 꽃하고는 다릅니다. 생명력이 말도 못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화가 된 거죠. 우리나라 반만 년 동안 외침과 수많은 시달림에서도 생명력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마치 무궁화처럼요. 그래서 화를 빼고 무궁한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은요, 정신입니다. 결코 유물이 아닙니다. 유물은 별거 아니에요. 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유산, 즉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전통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 사는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그런 민족들, 인디언들 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조차 죽음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 그 정신이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무궁화는요, 그런 의미에서의 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궁화 꽃이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고요? 크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무궁화는 끊임없이 폈다 지지만 꽃 하나로 보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것과 같은, 왠지 노래 가사 같아요. 뭔가 좀 표절한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어쨌든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꽃 한 송이에 비유한 겁니다. 나무로 보면 무궁하지만 꽃으로 보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것과 같이 짧다는 거예요. 꽃으로 보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20, 30대 오래 갈 것 같은가요? 애 하나 숨풍 낳고 나면 여자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아름다워야 이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웃는 모습이 20대 그 어떤 얼짱 몸짱의 여자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고요? 그 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얼굴과 몸에 있지 않죠. 얼굴과 몸 금방 변해버립니다. 왜 우리가요, 그 인물화를 볼 때 아주 미인도는 몇 개 안 되고 전부 울퉁불퉁하고 뱃살이 겹치고 뭐 이런 게 살아남아 있는지 알아요? 주름의 미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월 속에 오는 주름의 미학. 주름을 없애려고 보톡스를 맞고 난리를 내죠. 여러분,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주름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주름의 미학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월의 아름다움과 같죠. 무궁화 근자는 세월 속에서 내려오는 뼈저린 정신력을 담아낸 글자입니다. 그 꽃이 어떻게 온상에서 자란 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무궁화를 선물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일반적 의식이 그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이제 의식을 바꿔봅시다. 들풀이 더 아름다운 것은 자기를 뽐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무심코 만난 들꽃 하나 때문에 웃음 지어본 적 있죠? 오늘 막 내려오는데 발밑에 자란 조그마한 풀 하나 때문에 살짝 입가에 미소 지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꽃화자입니다. 이 꽃화자를 보면 참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같이 볼까요? 초도 밑에 될화, 무슨 얘기예요? 풀싹처럼 움텄던 꽃망울이 변하다. 이게 될화, 변할화, 화할화. 움텄던 꽃망울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꽃화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화신 그러면 꽃이 핌을 알리는 소식이고요. 화촉을 밝히다. 화촉, 혼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꽃이 촛불이 돼버리네요. 여러분, 우리 그 표현 중에 그런 표현 있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막 몽롱해지고 너무너무 환상적이야. 마치 머리 위에서 폭죽이 떠지는 기분이었어. 뭐 이럴 때 화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꽃, 촛불.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결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가슴 속에 꽃으로 살아남으려면요, 본인이 먼저 꽃이 되십시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화는 무궁화였고요. 한일은 너무나도 쉽죠. 한일은 이런 어떤 일자의 손가락 형태 또는 선 하나를 그어서 수요의 하나를 나타낸 거죠. 우리가 응용 단어를 보니까 일관되게 하다, 일관.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일을 꿰뚫는 것을 일관이라고요. 또 하나는 한결같이 하는 것을 일관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둘로 읽습니다. 이걸 일절이라고도 읽고요. 일체라고도 읽죠. 그런데 일절이라고 읽으면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이 아주 전혀 부정적인 단어가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일절 안 하겠다, 일절 못 하겠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안주 일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안주가 일절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일체로 읽히면 또 모두를 가리킵니다. 일체, 모든 것, 온갖 것. 그러니까 안주 일체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나 네가 하는 거 일절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러면 맞아요. 그런데 난 네가 하는 얘기 일체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뒤에 체가 오면
긍정적이고 절로 읽히면 부정적인 거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거 잘 알아둬야 여러분이 도금 쓰기에서 이해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자가 올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아침조자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조의 어원은요, 해돋을 깐자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놓고 달월이죠. 너무 재밌는 건 아침이 언제냐면 해가 돋을 때 서쪽에 아직도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데 있어 서쪽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남아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아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조회 그러면 우리가 학교나 관청 등의 아침 모임을 조회라고 그러고요. 조간신문, 조간 그러면 아침에 발행되는 신문, 아침에 발행되는 어떤 편찬되고 발행되고 배포되어지는 신문, 그런 뜻이 되겠죠. 저녁 석자는 너무나도 또 잘 만들어진 게 달월에서 회가나를 뺐죠. 즉 달이 뜨기 바로 전이 저녁이에요. 아침조는 해가 돋기 바로 전에 달이 있는,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게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6, 7시쯤에 딱 일어나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럼 아직도 해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아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오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자일까요? 꿈몽자네요. 이 꿈몽도 참 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이 꿈몽은 이런 글자와 이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화된 거죠. 이게 무슨 자냐면 어두울 몽의 획주름자입니다. 이게 어두울 몽자입니다. 어두울 몽자의 눈목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저녁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시계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어두워지는 그러한 데서 이것은 그런 것 같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앞에 어르더른해서 자세히 어두워 저녁이 돼서 자고 있는데 잘 그게 뭐 밝지가 않고 어두워서 긴가민가 하는 것이 뭐냐? 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꿈몽이라는 글자로 쓰였고요. 우리가 목매게 애타게 기다리다, 목매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몽상 그러면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몽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꿈은 드림이라는 뜻인가요?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왜 멋지냐고요? 살아있는지 잠자있는지. 제가 딴 이야기 하나 할게요. 북극 쪽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습관이 돼서 그 사람들은 3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12시간을 자고 12시간을 활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자는 게 일생입니까? 눈 떠 있는 게 일생입니까? 장자의 호전몽 중에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그것이 나였든지 내가 나비였든지 나비가 나였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꿈꾸는 동안은 최소한 여러분 날아다니는 멋진 행복감이 있을 겁니다. 꿈 꼭 지니십시오. 누가 꿈 깨 그러거든. 그 꿈조차 꿈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 가장 짧은 시를 서정주의 시 중에 우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짧습니다. 가끔은 조금만 우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잠시 느낄 수 없는 것 사이에 공존하는, 그곳을 건너다니게 하는 교묘한 힘이 있습니다. 즉, 내가 육신으로 느끼는 고통과 정신적으로 바라는 곳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묘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근화 일조몽이 갖고 있는 문장 성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근화라는 건 무궁화니까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일조는 하루 아침이죠. 꿈입니다. 이것이 다시 꿈을 수식해 주고요. 크게는 무궁화의 어떻다는 거, 하루아침의 꿈이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무궁화의 하루아침 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궁화가 딱 폈는데 하루아침의 꿈이다. 참 재미있죠? 백라천의 방언이라는 제목의 시 중에서 이것이 나오는데 그 시 내용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 시를 좀 이렇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태산이 아무리 크지만 털끝같이 작은 것이라 해서 업신여길 까닭은 없다. 태산이 너무 크고 그 앞에 조그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조그만한 것을 굳이 업신여길 필요가 없다. 공자의 제자 안자는 겨우 32살로 요절했지만
그는 800년을 살았다는 팽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800살을 살기만 했던 팽조보다 단 32살에 요절을 했을 망정 공자의 도를 이었던 안자가 더 낫다, 이런 편이에요. 소나무 1000년을 산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썩고 말고, 무궁화는 하루밖에 피어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영화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굳이 세상 일에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늘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또 육신을 미워하며 삶을 싫어할 이유도 없다. 태어나 사는 거나 다시 죽음이 오는 거나 모두가 헛것에 불과하다. 인생이란 바로 헛것이다. 그 헛된 인생의 슬픔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것에 무슨 애착을 가지려 한단 말인가. 이것이 백낙천이 43살에 지은 시입니다. 그것도 집권층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강주의 사마로 좌천되어 가던 중에 유배 그 도중에서 배 안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져 본 자만이 낙담의 폭이 큽니다. 늘 똑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높다고 자랑할 거 없고 낮다고 서글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비가 내리면 다시 해가 뜨기 때문이죠. 인생은 돕니다. 누가 압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될런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꿈을 가장 크게 이룬 게 아마 신데렐라가 아닐까 싶네요. 단지 신발 하나인가요? 여러분, 인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 만에 영화 표현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될 때 쓰는 고사성어 근화일조몽. 여러분, 무궁화 나무 전체를 보면 무궁하지만 꽃 하나를 보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아주 덧없는 것에 불과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만 알고 왜 생로병사가 있는 줄을 모릅니까?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생로병사,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나요? 꿈 잃지 말고요. 아름다움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십시오. 가끔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문득 핀 곳에는 아마 전생에 그만큼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가끔 이런 생각해요. 가끔 제가 똥 밟은 날은 좀 험한 사람이 여기에 잠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저 하루아침의 꿈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